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뿐이죠. 뉴스를 봐도 친구들을 만나도 온통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이야기로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으로서는 와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다가도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거 혹시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역사적으로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오늘 사건의 이름은 AI 혁명,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거품입니다.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저희의 수사 노트는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최신 메모입니다. 이 노트를 단서로 삼아서 단순히 AI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아주 뜨거운 심리,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빛의 흔적까지 샅샅이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기술 너머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청취자께서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AI가 거품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가 코딩을 배우거나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관점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아주 노련한 전문 투자 전략가들이 쓰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분들은 시작부터 나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해요. 본인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거군요. 그렇죠. AI 기업들이 지금 쏟아붓는 수십조 원의 돈이 과연 합리적인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이걸 직접 판단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대신에 시장의 가격, 뭐랄까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기압계로 활용하는 거예요. 기업계요? 네, 지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또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를 읽어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술 분석이 아니라 이건 거의 심리 분석에 가깝네요. 과거에도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주 효과적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경고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통신 기술이나 파생상품 구조 설계의 대가여서 맞춘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들은 단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어리석음, 영어로 폴리라고 하죠. 그 어리석음을 간파했을 뿐이에요. 아니, 저 가격에 저걸 산다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거죠. 정말 단순한 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바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거품은요, 기술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낙관주의가 끼얹어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째,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고, 네, 혁신적인 기술이죠. 둘째, 초기에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죠. 그렇죠. 성공 신화가 등장하고요. 셋째, 이걸 지켜보던 대중은 부러움과 함께 나만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포모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그냥 던져버리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4단계가 거의 공식처럼 반복되죠. 저도 솔직히 2021년에 코인 광풍 불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들리니까 나만 바본가 하는 생각에 정말 밤잠을 설쳤거든요. 그 심리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패턴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하워드 막스가 인용한 분석을 보면 지금 AI를 둘러싼 상황이 1860년대 철도 붐 때랑 거의 판박이라고 해요. 1860년대요? 와, 그렇게 오래전이랑요? 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을 따른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때도 철도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 철도회사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뛰어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같은 이야기에 빠져드는 걸까요?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을 왜 그렇게 믿게 되는 걸까요?
거품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는 바로 세로움, 뉴니스입니다. 새로움이요? 네. 이전에 한 번도 없던 기술이니까 비교할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 상상력을 제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는 무한해 보이고 그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는 어떤 가격표를 붙여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아, 기준점이 없으니까 상상력이 폭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금융시장의 기억은 극단적으로 간결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명언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의 쓰라린 교훈도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경이 앞에서는 그냥 구시대적인 잔소리로 치부되기 일쑤죠.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거품이 다 똑같이 나쁜 건 아니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품은 그냥 모든 걸 파괴하고 끝나지만 또 어떤 거품은 역설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앞당긴다고요.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평균 회귀 버블하고 철도나 인터넷 같은 굴절 버블은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평균 회귀 버블은 말씀하신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실체가 없는 금융기법으로 막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 그냥 잿더미만 남아요. 인류의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파괴적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굴절 버블은 다릅니다. 철도, 인터넷, 그리고 아마도 지금의 AI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건 기술혁명에 기반한 거품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꺼져도 세상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철도망은 그대로 남았고 인터넷 광 케이블은 남았죠. 아, 거품이 꺼져도 그 인프라는 남는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 거품 덕분에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거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모두가 돈을 잃고 끝나는 파티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기술 발전을 돕는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경제학자 칼로타 페레지의 이론이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해 줍니다. 기술혁명에는 설치 단계와 배치 단계가 있대요. 설치와 배치요? 네, 설치 단계는 미래를 위해서 도로를 깔고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인프라를 까는 식인데 이게 당장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선뜻 거액을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수익이 불확실하니까요. 바로 이때 투기적 광기, 즉 버블이 필요한 자본을 카페 폭격하듯이 쏟아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모에 휩쓸려서 비합리적으로 돈을 날리는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누군가의 실패가 모두를 위한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개별 투자자들의 미시적 비합리성이 기술 발전이라는 거시 경제적 합리성에 기여하는 그런 역설적인 구조인 겁니다. 와, 거품은 수십 년이 걸릴 기술 인프라 구축을 단 몇 년으로 압축시키는 일종의 필요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신중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술 발전을 위해 내 돈을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 극도로 조심해야겠죠. 네, 그건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현재 AI 시장의 현주소를 한번 보죠. 지금 AI가 시장 전체를 거의 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지배력이 엄청나죠. 한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 전체 이득의 75%, 전체 이익의 80%, 그리고 설비 투자의 90%를 AI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90%요? 정말 압도적인 수치네요. 특히 엔비디아의 성장은 정말 입이 똑 벌어질 정도죠. 1999년에 상장한 이후로 연평균 40%씩 성장해서 한때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어요. 그 숫자들만 보면 이건 명백한 거품이야 라고 말하기 쉽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도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닷컴 버블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건데요. 첫째, 지금 AI는 닷컴 버블처럼 아이디어나 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규모로 사용되는 실제 제품이 있고 강력한 수요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실체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AI 코딩 모델을 만드는 엔스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무려 100배나 늘었고요. 곧 연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낼 거라고 해요. 100배요? 와.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주도 기업들은 이미 다른 사업에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업이에요.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덜렁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죠. 체력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이익이 있다는 건 확실히 다른 점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현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복권식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치드라는 AI 칩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람의 논리가 아주 재밌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될 확률이 단 0.1%만 돼도 8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그냥 꿈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투자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요? 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한 말이 이 현상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든 다음 그 시스템에게 투자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요청할 것이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업 계획을 만들어줄 기계를 만드는 게 사업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투자라기보다 거의 종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의 투자가 인간의 두뇌를 훨씬 뛰어넘는 인공 일반지능, 즉 AGI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AGI?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계산하겠어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1조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푼 돈인지. 참고로 1초에 1달러씩 3만 7천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3만 년이요? 와. 네.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고평가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비합리적 과열의 증거들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죠. 제품도 없는 회사가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싱킹머신스 랩이라는 회사는 제품도 없는데 몇 달 만에 가치가 1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SSI라는 회사로 공개된 제품 하나 없이 최고의 인력과 비전만으로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어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투기적 광기가 아니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벤처 캐피털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해도 단 하나가 1000배의 수익을 내주면 대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어쩌면 전통적 가치 평가와 벤처 캐피털의 논리가 시장 한복판에서 충돌하는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니 한쪽에서는 이번엔 다르다는 낙관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적 광기라는 비관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죠. 설령 기술적 성공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게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워렌 버핏의 자동차 비유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 그 유명한 비유요? 네. 자동차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었지만 2,0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 중에 살아남은 건 단 3개뿐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딜레마를 짚어주셨네요. AI 경쟁 구도의 불확실성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의 승자인 엔비디아가 영원한 승자로 남으리란 보장이 없죠. 맞아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죠. 특히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MIT와 허깅페이스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의 다운로드 점유율이 이미 미국 개발사들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와, 잠깐만요. 중국산 오픈소스가 벌써 그렇게 치고 나왔다고요? 그럼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만드는 우리만의 기술 해자 모트라는 게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하죠. AI 기술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결국 기술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상품, 즉 코머디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품화. 네, 모두가 승자 독식 시장을 예상했는데 만약 기술이 상품화되어 버린다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기업들은 투자금 대비 아주 낮은 수익률에 허덕이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네요. 또 다른 딜레마도 있어요.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비용을 줄여줄 테니까요. 네,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죠. 그런데 그 혜택이 과연 기업의 이익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돌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AI 경제학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AI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기업들은 AI로 아낀 비용을 무기로 삼아서 가격을 내리면서 경쟁자를 공격할 거예요. 아, 출혈 경쟁이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AI가 가져온 혜택은 기업의 주머니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이 경우 AI는 기업의 수익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그냥 비즈니스 효율성만 높여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질문 하나당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딜레마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딜레마들을 보니 마치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보이는 것 같네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치 과거 버블 시대의 유령처럼 그때 사용됐던 위험한 금융기법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가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순환거래, Circular Deals입니다. 순환거래요? 그게 뭔가요? 1990년대 통신 버블 때 통신사들이 서로의 망 용량을 구매해주면서 장부상 이익을 부풀리는 일종의 품앗이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주머니를 바꿔가면서 돈을 넣어서 둘 다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회계 마술 같은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지금 AI 산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비슷한 구조의 거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가 클라우드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컴퓨팅 파워를 사기 위해서 바로 그 기업에게 다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식이죠. 돈이 돌고 도는 거네요. 그렇죠. 겉보기엔 큰 거래가 오가는 것 같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제자의 걸음일 수 있어요. 비평가들은 이런 거래가 실제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진행 상황을 과장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익을 부풀리는 것 이상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나쁜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변곡점, 즉 민스키 모멘트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민스키 모멘트. 여기에 특수 목적법인 SPV라는 기법이 결합되면서 위험은 더 커집니다. SPV요? 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앨런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바로 그거 아닌가요? 회사가 빚을 졌는데 공식 장부에는 안 보이게 숨겨두는 비밀 주머니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밀 주머니가 AI 인프라 자금 조달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빚을 SPV를 통해 장부 밖으로 숨기는 거죠. 와, 그게 다시 쓰이고 있다고요? 네. 만약 순환거래로 현금 흐름을 조작하고 SPV로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을 숨긴다면 우리는 AI 혁명의 재정적 취약성을 전혀 모른 채 과도한 낙관주의에만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부채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거의 다 빚으로 조달해야 하잖아요. 네, 자기 자본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죠. 그런데 오라클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서 AI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지금 쓰는 최첨단 칩이 3년 뒤면 구형이 될 텐데 30년짜리 빚을 내는 게 말이 되나요? 핵심적인 불일치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어요. 부채의 만기 30년하고 자산의 유효 수명 어쩌면 3년에서 5년.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30년 뒤면 지금 데이터 센터는 거의 박물관에 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미래에 더 강력한 AI 칩이 나오면 지금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 진부화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빌린 막대한 빚의 담보 가치가 폭락하게 돼요. 이건 단순히 기술 버블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뇌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승자 독식 경쟁에서는 자기 자본, 즉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주식이요? 네,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했을 때 99개가 망해도 단 하나만 대성공하면 그 이익이 모든 손실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죠.
반면에 부채, 대세 투자는 이런 구조의 최악이에요. 왜 그런가요? 부채가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부채 투자자는 성공한 회사에서는 약속된 이자만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실패한 회사에서는 원금을 다 날릴 수 있죠. 성공의 과실은 제한적인데 실패의 고통은 전부 감수해야 하는 아주 불리한 게임입니다. 아,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한한 구조군요. 맞습니다. 부채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나 어울리는 방식이에요. AI 인프라처럼 그 결과가 완전히 추측의 영역이 있는 분야에 빚을 내주는 건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내 돈도 함께 파괴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죠. 지금의 AI 열풍, 비합리적 과열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변곡점일까요?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혁적 기술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졌고 동시에 현재 시장은 AI에 대해 명백한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이다. 네. 하지만 그 열기가 비합리적인지는 현재로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의 잠재력이 너무나 거대해서요. 만약 지금의 열기가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거품 없이 지나간다면 그건 말게레로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그렇죠. 기술혁명은 언제나 과도한 열정과 투자,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표를 동반하는 역사를 반복해왔죠. AI 역시 그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부채 사용까지 결합되어서 그 위험이 더 증폭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사건 파일 앞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포지션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걸고 이 흐름에 뛰어들어서 파멸의 위험을 감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위대한 기술적 진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을 감수하며 모든 걸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신중함과 선별성을 바탕으로 한 중도적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투자가 비교적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 자체가 마법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건 역시 결국 공급 과잉과 임대료 하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니 냉철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수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시적 비합리성이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거시적 합리성에 기여한다는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당신이 AI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다면 그것은 더 위대한 기술 발전을 위해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당신이 감당한 것일 뿐일까요? 이 질문이 당신의 투자와 위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